이재명 대표가 이전 정기적인 조사의 부동의 원톱이죠. 더불어민주당 50%가 이재명 대표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50%나 나왔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50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자 50%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서 갸웃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이 17대 18로 이겨요. 한동훈이.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를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성우 센터장, 강경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다가 목소리에 좀 잠길 수도 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센터장님도 저는 어제 감기 안 저녁 걸리고 약속 잘 하셨나요? 네, 잘했습니다. 네. 술 좀 먹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터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네, 거예요. 오늘은 저보고 하라고 하네요. 일단 네. 먼저 보시죠.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긍정평가가 34.7%, 부정평가가 62.2%. 그러니까 부정이 2% 오르고 긍정이 2.1% 내렸습니다. 긍정이 또 떨어졌네요. 예. 갤럽 조사. 네, 이번에는 역시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예. 약간 다르게 나왔어요. 긍정평가가 2% 올랐고요. 36%. 그리고 부정평가가 3% 내렸습니다. 네. 55%. 그러니까 리얼미터하고 차이가 한국 갤럽 좀 있네요. 조사가 조금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네. 다만 큰 틀에서는 이걸 뭐 크게 의미 있게 왜 이렇게 엇갈렸지? 뭐 큰 변수가 있었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조사 방식의 차이도 있고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약간 반등 국면이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안정권 내지는 네. 안정기 내지는 조정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전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공매도, 그다음에 그 전에 메가시티 김포. 네. 이런 대형 이슈들을 여론을 선도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사실 뒤에서 저희가 다루겠지만 여야의 어떤 정치적 공방 네. 내지는 논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 이슈들, 좀 여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내분이 일어난 듯한 그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상승세를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동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약간 지금 보합세로 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 기자에게 완전히 공감을 하고 그냥 굳이 뭐 이유를 좀 찾자면 갤럽은 7일부터 9일까지, 이 리얼미터는 6일부터 10일까지. 예. 그러니까 앞쪽에 공매도 금지 약간 그런 여파가 있었고 뒤쪽에는 이제 탄핵 관련해서 뭐 이제 그 국회에서 좀 시끄러웠고 뭐 노란봉투법 이렇게 강행 처리되고 이런 게 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약간 강행하는 모습에 네. 여당의 좀 지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쪽의 어떤 좀 지지가 조금 더 뭉쳤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도 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박스권 안에서 그냥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버프가 사라진 생각하시면 될 거네요, 것 이제.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도 이 기간을 짚으신 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주초에 조사를 했다 보면 그 공매도 월요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해서 예. 월요일날 주식이 급상승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갤럽에서 좀 재미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한국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1위가 이재명 대표, 2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으면 좋겠네요. 3위 오세훈 서울시장, 4위 홍준표 대구시장, 5위 이준석 전 대표, 6위 안철수 의원입니다. 근데 저게 네. 순위를 매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네. 다 그냥 그만한 이제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고 네.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런 조사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지금 정권 2년 차잖아요. 예. 2년 차에 저런 조사하면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왜요? 현재 시점에 가장 누가 선두로 보이느냐는 그렇죠. 인상평가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저 레이스의 어떤 지표들이 그대로 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때
집권 2, 3년 차 여권, 당시 여권 대선 차기 주자 후보 1위 누구였을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 때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2년 차 때? 2016, 14, 15, 16년도 한 10년 전쯤이죠. 모르겠어요. 두 분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렇다는 당시에 말씀이신 1등했던 거죠? 후보들을 기억 못 예. 해요. 그 당시 1등이 누구였냐면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였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 물론 그때 이제 비박이라는 프레임이 쌓여 예, 있어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구도로 정권의 차기 정권의 창출 가능성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던 때라서 차기 조사 15% 안팎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탄핵이 되고 이게 네. 와르르 바뀌고 당시 조사를 살펴보면 야권에서는 제 기억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위가 아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심지어 1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조사들은 뭐 그냥 재미삼아 참고로 보시되 네.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이름이 가끔씩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대선 2022년 3년 대선 1년 전쯤에 예. 21년 초쯤에 네.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 그만두기도 전이었는데 후보에 넣었더니 한 1%쯤 나왔었어요. 이름이 올랐던 1%쯤 거네요. 예. 나왔는데 어쨌든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차기 가능성이 주자로 있는. 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2, 3년, 네.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안에 어떤 정치적 행보나 성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결과는 갑자기 달라지고. 성장할 수도 있고 예.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주목하는 게 야권이에요. 이재명 밖에 대표의 없네요. 이 지지율이 워낙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원톱이에요, 있는데 원톱. 네. 오늘 이제 어제였죠. 어제 법원에서 그 결정을 내렸잖아요. 위증교사를 위증교사 혐의와 병합하지 않겠다. 대장동 재판 혐의를 분리. 따로 재판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왜 따로 재판하기로 했냐면 이재명 대표는 병합시키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선고 실드 끌 자체를 수 있잖아요. 계속 길게 네. 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그리고 이게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려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위증교사 혐의라는 건 좀 간단해요, 사건이.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에 결론이 나오고 네. 총선 전에. 대법원의 이 최종 확정 판결도 대선 전까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예 후보가 못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네, 있거든요. 제동이 그리고 걸릴 수 있는. 아까 장하연 앵커 지적한 대로 총선 전에 1심 유죄가 나온다. 예. 그럼 이건 민주당의 엄청난 악재가 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건들을 합쳐서 같이 좀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네. 재판부가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네. 병행심리 하지 네. 않겠다. 이재명 전 대표 병합 얘기했으니까 심리. 이재명 대표 얘기하자면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전 정기적인 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부동의 원톱이죠. 전체 예, 예. 뭐 당연히 야권에서는 뭐 경쟁자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응답을 보면 50%가 이재명 전 대표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50%나 나왔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50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50% 민주당 지지자 50%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서 갸우뚱하고 물음표? 예. 갸웃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강 기자 얘기했듯이 이게 아직 사실 그냥 재미로 아직 뭐 대선 주자 뭐 이렇게까지 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내년 총선을 딱 봤을 때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 한동훈 장관 지지도가 어떤가 이렇게 봤을 때는 선방을 하고 역시 있다. 뭐 예. 여권에서는 계속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이 17대 18로 이겨요. 오. 한동훈이. 예, 그런 거 보면은 야, 한동훈 장관이 진짜 막 내년 총선에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거의 그런 나오는 거 생각도, 아닌가요? 예, 그런 예.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 솔깃한데? 2부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이제 네. 조정은 의원이 나와서 신당 얘기를 뭐 자세히 하시겠지만 네. 저는 이번 총선의 핵심 키플레이어가 결국에는 자천, 타천,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이준석 전 대표가 될 맞아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나가듯이 얘기했잖아요. 네. 아 이거 대구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그날 당일날 저녁에 아예 채널A가 리포트로 그냥 각 잡고 딱 써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막 이 타임테이블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결국엔 본인도 이제 부인하지 않고 영남에서 뭔가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그 이후로 이 공개적으로 구상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구체화되면서
조건들이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조건들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윤핵관 정계 은퇴. 맞아요. 이건 뭐 가능성 0.0001% 정도 되는 조건이라서 약간 명분이 필요해서. 사실상 예. 90% 이상의 확률로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결심이 굳은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네. 영남에서 기반으로 지금 신당을 만들면 예. 20석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예전에 국민의당이 기반이 호남이었어요. 네. 당시 민주당과 호남에서 이게 상대가 되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벽한 오산이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에서 20석 넘게 교섭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을 하지만 만약에 신당의 이 뭐라 그래요? 원심력이라고 하죠. 막 끌어당기는 힘이 네네. 점점점 강해질수록 의원들도 그쪽으로 합류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영남권에서.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현재 여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수도권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지역들이 많은데 예. 이게 3자 구도로 펼쳐지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준석 개인에게는 어떤 정치적 기반과 본인의 차기를 노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여권에게는 엄청난 큰 리스크가 될수 위기이자 있는 거죠. 큰 리스크가 예.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은 이재명 리스크, 여권은 이준석 리스크. 네. 이 두 개의 축이 아마 이제 변수로 계속 움직이는 이 두 네. 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이번에 선호도 조사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선호도가 지난 조사 때보다 1% 오르긴 했는데 이 1%가 좀 유의미하다고 보시나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네. 뭐 1%는 의미 없어요. 뭐 한 5% 정도까지 네네네네. 가면 그리고 5%에서 10% 넘어가면 급격하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 고관여층 정도가 이렇게 보고 네. 정치 고관여층 정도가 저 사람 뉴스에 나왔네? 이렇게 보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인지도가 제일 높을 때는 처음 당대표 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성비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네. 당 징계를 받고 제명당할 때 예. 그때가 이제 제일 관심도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신당을 만들고 이게 원심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네. 다시 이제 저 조사 결과가 그쵸. 달라지지 않을까. 예. 저거는 이제 뭐 내년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근데 살펴보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예. 네. 아니 20석의 영남에서 사실 그러니까 뭔가 비중 있고 중요도 있는 어떤 뭐 여권에 아니면 보수 쪽의 인사들이 이쪽에 이준석 신당에 붙어주지 않고서는 그게 그게 가능할까요? 민심이 굉장히 네. 놀라운 건데 예. 예를 들면 21대 총선에서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공천 못 받았어요.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후보가 홍윤식 후보라고 예. 행안부 장관 하신 분이 그쵸. 공천을 받아서 예. 나왔고 강릉시장 출신의 국민의힘 성향 그러니까 현 국민의힘 성향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 후보가 나왔고 권성동 후보가 나왔어요. 넷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무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남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공천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당 공천 받으면 원래는 다 당선되는 그 공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그런 지표들, 계산들이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지금 승부수를 띄우기 그쵸.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슈들은 저희가 2부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이슈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 이슈, 이동관 탄핵 2라운드 재발의 vs 법정 대응입니다. 네. 지난주 아마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이슈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죠. 예. 쉽게 얘기해서 헌법에 보면 국무위원 내지는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네. 의결해서 통과시켜서 헌재에서 뭐 6개월 정도였나요? 네.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재에서 기각이 됐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수순을 지금 하겠다. 는 건데 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 이동관에 대한 탄핵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탄핵의 핵심은 숨어 있는 그 검사 2명이에요. 근데 네. 그 검사 2명도 사실 타겟은 검사 1명이에요. 손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인데 네, 지금 쌍방울 수사를 하고 있죠. 수원지검에서. 네, 맞아요. 그분에 대한 탄핵이 사실상 저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탄핵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욕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을 싹 살펴봤을 때 안 좋은. 누구를 타깃으로 해야 될 것이냐. 원래는 한동훈이었는데 네.
아 이거 한동훈 타깃으로 했다가 괜히 더 띄워주는 꼴만 예. 될 것 같고 그러면 누가 있지 하다가 최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8월 달에 취임한 이후로 네. 박문진 이사장, MBC의 어떤 수뇌부를 뽑는 박문진 이사장을 대폭 물갈이했죠. 그 다음에 KBS 이사들도 대폭 물갈이하면서 지금 KBS 사장을 바꿨잖아요. 예.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아, 이 사람이 타깃이다. 그래서 소위 앞장에 이렇게 딱 펼쳐놓고, 뒤에서는 사실 이정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제 저희 구미일보, 동아일보 보도에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뭐 저희 동아일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목에는 안 나오는데, 내용에. 기사를 열심히 보면 네.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도 그 기사를 보시면 재밌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와가지고 이거 탄핵하게 해달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 탄핵을 그때그때 하지 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저희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어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 타깃이 실제 이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과 배경이 이동관이 타깃이 아니라 사실상 그 검사들 이동관은 그리고 페이크다. 또 이재명 법률 리스크를 어떻게든 조금씩 상쇄시키고 네. 다운시켜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정치적 행위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정섭 수원 2차장 네. 그분의 그 탄핵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네. 이걸로 탄핵을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좀 있는 게 아니고 뭐 대부분의 사유가 네. 다 그 대부분의 좀 이해가 안 되죠. 언론에서도 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가 큰 자녀 뭐 네. 위장전입 문제 뭐 그런 것들인데 너무 짜치는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 처리돼도 비속어 썼어요. 아 근데 맞잖아요. 짜친다는 정도는 뭐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이게 네.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건 뻔히 알고 있지만 네. 그 직무를 정지시켜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그쵸. 못하게 한다는 예. 데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 6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스톱까지는 아니어도 제 속도에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수사 그런 자체가. 또 법률적 대응을 하다 보면 네. 굉장히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검사들이 수사는 하겠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지휘가 잘 약간 안 되겠죠. 압박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빌미를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KBS 사장을 좀 무리해서 바꾼 측면이 있었고 예. MBC 사장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박문진 이사장들을 교체를 했다가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꾼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미 MBC 쪽은 잠깐 스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과거 이력이 네. 이명박 정권 시절 때 홍보수석을 하면서 MBC와 YTN에 대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중심에 있던 분이잖아요. 논란이 맞아요. 되셨던 분이니까. 예.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게 이번에도 이제 이런 측면으로 연결을 시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탄핵의 명분으로 방패로? 삼지 않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위원장 물론 아까 딱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약간 패키지처럼 이렇게 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 다른 목적까지 있겠죠. 지금 어찌됐든 방통위원장 표결 탄핵안이 처리가 되면 네. 방통위원장 하나 빼 방통위 한 명 남거든요. 한 명 네. 나오면은 사실상 사실상 기능이 뭐 있으나 맞죠. 마나한 예. 조직이 되는 거고 그게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총선 전국이 될 거니까 뭔가 전체적인 언론 지형이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의도까지 당연히 네. 뭐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살짝 걱정이 됐던 게 이제 어제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네. 당일 방송 이제 편성표에 있었던 큐시트에 들어가 있었던 KBS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이 갑자기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잘 운영이 되던 프로그램이고 뭐 운영자나 진행자한테도 사전 고지가 미리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그 KBS 메인 뉴스 앵커도 바뀌었죠. 이소정 앵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제 그 새로 이제 부임하신 앵커께서 오프닝 멘트를 이례적으로 네. KBS의 어떤 공정성 시비에 대한 약간 반성문 같은 형식의 오프닝 멘트를 했어요. 전 그건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예. 아무래도 KBS 박민 사장 같은 경우는 현 여권이 임명한 인사다 보니 그렇죠. 지금 KBS를 중심으로 제기했었던 여권에 대한 비판들을 좀 의도적으로 억누르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사실 네.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무리해서 폐지하는 건 저도 네. 반대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폐지를 하더라도 절차에 뭐 맞게. 그냥 폐지하면 되는데 네. 굳이 이렇게 무슨 군사 정권 뭐 들어와서 하루 아침에 바뀌듯이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죠. 예. KBS 일부 보도나
프로그램이 어떤 편향성이나 균형 공정성의 논란에 서 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사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강 기자 얘기했듯이 뭔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슨 뭐 군사혁명하듯이 뭐 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쵸.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또 정권 바뀌면 또 반복될 수밖에 그럼요. 어느 순간에는 나쁜 끊어줘야 되는 선례를 건데 남기는 거예요. 예, 계속 그 공중파, 지상파,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권력에 약간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 언론에 좋지는 않아 신뢰, 보인다. 예. 예, 오늘 굳이 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저희 그 실시간 댓글창도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좀 이렇게 지지 성향들이 스펙트럼이 넓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맞아요. 들어오셔서 저희가 2부에 예, 이제 서로의 조정훈 찬반들이 굉장히 이렇게 맞아요. 오가는 걸 저는 이렇게 보면서 흐뭇한 그러니까 마음이 딱 드네요. 꼬집어서 몇 개 이렇게 뭐 지금 뭐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것들은 사실 논란이 됐던 방송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패널 구성이나 아니면 발언이나 아니면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뭔가 이제 사장 취임 이후에 어떤 전체의 어떤 그 내부나 외부에 대한 이해를 구해가면서 바꿀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슨 뭐 칼로 막 딱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네. 글쎄 이게 뭐 궁극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진영 싸움으로 계속 방송도 그냥 이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네. 그게 과연 저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이 국민들 사람- 보일 때도 네, 예. 사람이 투사가 되는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투사요. 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하고 기스스럽게 네. 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를 네. 당했을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투사가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애정을 갖고 진행하던 프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은 네. 그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아 조금. 지금 저한테 하는 아, 거죠? 아. 저의 고용 안전.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네. 네, 다음 이슈 조국, 송영길 늘어난 공개 행보 고민 커지는 민주당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소위 세 분을 콕 찍어서 얘기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 거기에 한 분을 더 추가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예. 그래서 뭐 조추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송추라기도 하는데 네.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본인의 출판 기념회였나요? 뭐 신간 네, 그 출판 기념회 맞아요. 기념회에서 조금 강한 발언들을 네. 좀 쏟아냈어요. 뭐 일단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물론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제가 도망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몰랐던 일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녹취록 송영길이 시켰다는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돈 4천만 원에 대해 직무의 양심을 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오디오가 굉장히 호소력 있죠. 네.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사실 본심이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수사를 받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 서운한 섭섭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신 건데 네. 보통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이 공격이에요. 그렇죠. 어린 놈. 나이도 어린 놈의 자식 이러면서 네. 이제 그 본인의 본심이 너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드러나 버렸는데 이게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었나요? 예. 페이스북에 보면 역시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타깃으로 한 그런 글을. 글을 올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 사실 야권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인데 지지층들은 결집을 하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중도층, 송영길 전 무당층. 대표나 예. 특히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저는 굉장히 뭐 반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중도층에 특히 네.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이 정치를 하다 보면 지지층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게 여론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출마 선언 내지는 그쵸, 출마가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데. 아직 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아직 본인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고 예. 부인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고 심지어 그 딸과 자녀. 자녀에 대한 지금 딸 입시 의혹 재판도 이제 다음 달에. 계속 사법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법적인 명예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한 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권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이분이 나와주시면 굉장히 마케팅할 게 많아져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실망했던 중도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을 상대적으로 야권의 프레임을 씌워서 저 사람이 또 나왔다. 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내로반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과거의 프레임들까지 다 소환할 수 네. 있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좀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고 네. 송영기 전 대표의 발언은 뭐 저도 뭐 너무 비호감이고 송 전 대표가 이전에도 약간 격정적으로 되게 저런 네. 말씀 많이 하는데 이날은 뭐 그냥 자기 출판 기념회니까. 근데 그 그럴 출판 수 있다. 기념회 이름에도 성명길의 선전포고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돈봉투 하고 사건 관련해서. 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뭐 SBS 라디오 나와가지고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이거 해명을 하는데 네. 문제 되게 궁색하더라고요. 예. 제대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오히려 뭐 한동훈 장관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자기가 인천시장 때 한동훈 장관 딸이 다니는 학교를 뭐 문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여튼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감정적으로 지금 되게 격해 있는 상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 부분에 이 송영기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코멘트를 또 했잖아요. 네. 또 정치를 후지게 하는 네. 거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또 굳이 이런 거에 네. 반응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무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볍게 코멘트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거의 뭐 운동권 출신 정치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굳이 플러스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면은 센터장님은 이 조국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의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당연히 플러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왜 나오려고 하시는 걸까요? 거기는 뭐 자기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뭐 일반인도 똑같아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가장 잘 쉽게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일반인에 비해서 강하게 하는 그쵸, 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명분도 아마 내세우고. 추측컨대 조국 전 장관 이미 자기는 무죄라고 확신을 내렸어요. 그럼요. 예,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출마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데 예. 문제는 그게 일반인들 내지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삼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어떤 행보들 이해 네.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치 쪽에 많으시죠. 그쵸. 예. 근데 어떻게 모르실까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한번 모르고 싶은 거죠. 모르고 싶은 거. 사법적 응. 아니 저는 받아볼 어쨌든 계기가 생기면 법무부 알게 될 거예요. 장관이신데 그 사법부의 판단을 뭐 물론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가는 이게 거니까요. 뭐 아마 사람이라는 게 위기에 몰리면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실책과 본인의 과오를 그냥 다 떠안고 네. 갔으면 오히려 야권의 차기 주자로 부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이미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네. 정치적 행보를 하기에는 약간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타이밍과는 괴리가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29년 만에 LG 우승주와 롤렉스가 곧 개봉할까요? 아, 이거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어제가 너무 거의 신나셨겠어요. 축제와도 같았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뭐 이렇게 LG의 광팬은 아닙니다만 94년도 LG가 우승했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이었나? 근데 아무튼 그 유광 잠바 기억이 나요. 네. 근데 29년 만에 어쨌든 그 94년 이후에 29년 만에 LG가 우승을 했죠. 네. 그래서 구본무 지금 돌아가신 선대 회장이 예. 원래 야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네. 어느 정도로 야구를 좋아했냐면 LG를 인수했을 때 원래 LG는 모그룹이죠. 네. 럭키 금성이었어요. 럭키 금성이었는데 그 럭키의 L자랑 금성의 G자를 따가지고 야구단은 LG라고 먼저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리고 94년도에 우승을 한 다음에 예. 95년도에 그룹 이름도 LG로 바꿔버려요. 네. 물론 그게 뭐 연결돼 있었을 예, 수도 예.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키나와에 가서 전지훈련을 갔는데 네. 그때 샀던 술이 있어요. 네. 그 술을 마시고 우승을 해서 그 술을 엄청 많이 사왔어요. 아,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몇 우승하면. 년 뒤에 또 본인이 해외 출장을 가셨다가 당시 금액으로 8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롤렉스 금색 시계를 가져왔죠.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최고 연봉 받던 분이 1억 8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시가 거의 수억 정도 하는 예, 정도로 예,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시리즈 MVP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네. 오지환 선수가 MVP가 됐죠.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어제 또 인터뷰를 했어요. 네. 아, 이게 내가 차고 다닐 건 아닌 것 같다. 난 네. 이걸 LG 다시 LG에 돌려주겠다. 다시 드릴 테니 기증, LG에서 기부하- 역사관에 기증하겠다고. 기증 네. 전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지환 선수가 받을 만하죠. 오지환 선수가 사실상 흐름을 다 바꿔놨어요. 경기마다. 아니, 오지환 선수, 저는 LG와 아니 거의 그 약간 아예 맞수 관계에 있는 팀을 응원하는데 두산이신가요? 아닌데요. 삼성. 아, 삼성 팬이신가요? 아닌데요. 어디죠? 아, 저는 기아 타이거스 팬이에요. 기아.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지환 선수 안티팬이 많기로 유명한 선수였는데 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되게 바꿨고 네. 이번에 한국 시리즈 하면서 너무 막 활약을 하고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주장으로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도 어제 좀 짠한 느낌 그런 네. 좀 받았어요. 자, 원래 저희가 이거 그 한국 시리즈 경기 직관하러 왔다가 발길 돌리는 노인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네. 지금 시간이 아쉽네요. 오늘 뭐 너무 떠들었나 본데요? 네. 그럼 간단하게 하고 가면은 사실 이게 그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 뉴스 기사였는데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고 핸드폰으로 예매를 하니까 그거에서 벗어난 이제 소외되신 어르신분들이 표를 구하러 직접 현장에 왔다가 발길을 돌리고 아쉬워서 어디 가지 못하고 서성이시는 모습이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기획 기사도 많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은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맥도날드나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 그것까지 거기는 어디랬든 그 그쵸, 키오스크 직원도 말고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야구는 사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진짜 좋아하는 즐기는 즐겨하는 건데, 스포츠고 그러니까 프로야구 이 역사가 지금 뭐 4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올드 팬도 많은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저도 몰랐는데 사실 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전 너무 이거는 마음이 당연히 고쳐져야 하는 네. 좀 개선돼야 돼 근데 하는 이게 뭐 제도인 것 사실 노인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매크로. 다량 구매해서 그렇죠. 안표로 파는. 네. 예. 그게 뭐 공연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뭐 최근에 성시경 씨, 뭐 아이유, 아이유, 뭐, 예. 모든 그 가수들 유명 가수들 콘서트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아이유 콘서트 구매하려고 했다가 대기자 수가 34만 나왔어요.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임영웅도 그러잖아요. 아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 출입할 때였는데 막 이거 때려 잡아야 된다. 네. 뭐 그랬더니 기사 법안 썼나요, 발의가 혹시? 되긴 됐죠. 아, 그래요? 법안 근데- 통과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처벌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 잡기도 어렵고. 근데 이거는 좀 근절돼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 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기차표 예매도 되게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역사 안에 한 분 한 분씩 가르쳐 드리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어르신들이 보실지는 저희 방송 보실 만한 어르신들은 그런 거 다 잘 하시겠죠. 아 그럼요. 아니, 동아일보에 많이 보시니까. 네, 하여튼 주변에 있으면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